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표심이 결집하면서 큰 격차로 앞섰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온 것도 대선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녁 8시 이번 대선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사회 분야로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지지율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거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여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의 희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의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공식 추모식 행사는 오후 2시부터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이 봉화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요. 오늘 저녁에 열리는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오늘 추모 행사에는 불참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요. 제주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 지난 3월에 불발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이죠. 송기인 신부도 만났습니다. 질서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서울에 재판받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대선인데 도지사 아니고 구청장 선거도 아닌데 지방공약 뭐 은행을 넘겨준다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옛날과 다르잖아요. 유권자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다 정치하는 사람 잘못이죠.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지난 14일 이후에 8일 만에 경남 양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 수위를 봐도 뭔가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전략적으로도 그런 고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네. 이번 선거 자체가 검찰 정권의 몰락, 그 마지막이 비상경합 내란이었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혼란상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직을 한다는 등 그러니까 이 정권 내내 검찰의 어떤 수사나 무리한 기소, 검찰권 남용 이슈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오늘 양산에 가는 또 검찰의 그거의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서 그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나 기소를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털안에 세우고 법적 기소라는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 전 사위 그리고 딸인 문다혜 씨 주변을 정말 샅샅이 털었습니다. 그 전 사위의 노모가 칠순 노모를 19채나 문자 메시지 뭐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또 그 주변에 뭐 관련이 있다는 사람 모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런 수사를 통해서
실제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죠? 네. 자, 일단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일각에서는 경남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볼까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유명한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승리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최근에 PK 지역 민심이 조금 온도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5월 셋째 주보다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41에서 36으로. 김문수 후보는요. 6%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4%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PK 지역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재보궐선거 당시만 해도 PK 지역의 보수 지지층에서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보수가 이제 선거 막판에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세론을 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50% 과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사실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행보를 막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토론 등을 통해서 이제 무능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너무 대세론에 편승해서 그간에 보여온 행보 등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최대 승부처인 부울경하고 수도권에서 뭔가 안정지향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의 선거 전략 수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발언이 좀 세지죠. 응징. 처음에는 보복이 없다고 하시다가 이제 응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돼서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비판하셔도 돼요. 물론 전주지검이 수사한 이후에 기소를 중앙지방법원에 했죠. 네. 그럼 이송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하시면 될 것을 저렇게 정치적 언어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지지층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에 쫓기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세론을 포기하고 지금 안정지향적인 지지층의 네. 구애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PK 지역에 뭔가 여론 지형에 이 이상이 감지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감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재보궐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 한가운데 있었던 네. 그때 치러진 선거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총선으로 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작년 총선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전국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전까지 PK, TK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래도 세를 계속 확장하면서 의석을 좀 늘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작년에는 사실 부산에 있는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고 단 한 군데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TK, PK 지역이 민주당이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식하는 거지, 뭔가 지금 지지율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뭐 다른 전략에 의해서 뭐 안정적인 전략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그리고 그 시작할 때부터 통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까지 있었던 뭔가 지역의 갈라짐, 뭐 이념의 갈라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이념이든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이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모두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네네. 계속 이재명 후보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경남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두 번째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첫 번째 TV 토론회, 경제를 주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 1차 TV 토론을 잘했냐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2%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고요. 이준석 후보를 꼽은 사람이 28%,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잘했다는 5%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래서일까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2차 TV 토론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해서 착한 김문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김문수 후보 최근에 발언 수위가 굉장히 독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죠.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 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 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자기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형법에 아예 도둑이라는 죄를 세워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독재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댓글로도 이런 건 없고요.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아주 이른 시간 일정 한두 개만 소화를 하고 그 오후 일정은 일단 모두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역까지 세워놓고 지금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만큼 이번 TV토론, 두 번째 TV토론에 김문수 후보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점점 수위가 세졌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라면 자, 오늘 저녁에 TV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을 걸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발언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네거티브라든지 특정한 어떤 인신 공격보다도 사실 지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논리적으로 딱 대립구도를 형성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아, 참 이준석 잘 싸운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최고의 MVP는 뭐 이준석 후보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김문수, 이준석의 동반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50% 미만대로 이제 조금 주저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보수 내부의 주도권, 누가 정말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도권 쟁탈전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역시 김문수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맞붙을 수 있다. 네.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면 네.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단일화라든지 다양한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서 네. 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김문수도 잘 싸운다. 이걸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 첫 번째 TV토론회 때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평가받은 이준석 후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채널A에 출연했는데요. 지난 토론회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와 자신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토론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주인공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기고만장한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적확하게 찔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헛발질을 유도하고 젊은 세대가 그런 호텔 경제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준석이 없었다면 그런 변수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TV 토론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적극적인 변수를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TV토론이 중요한 이유가 유세장을 일일이 유권자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V토론회 때 후보들이 모여서 하는 그 2시간 정도의 시간, 그게 굉장히 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TV토론 이후에 여론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뭐 그렇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동시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TV토론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토론의 승패 내지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사실 그 지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내용을 누가 잘 전개하고 논리적으로 뛰어나냐 그리고 말로써 이겼을 때 누가 위에 섰냐 이런 게 사실 주된 평가가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를 통해서 이 지도자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 대화하는 방식, 논리적으로 그걸 설득해내는 것 이런 것들 이걸 가장 핵심 포인트, 관통하는 포인트는 태도죠. 그 지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득이양양 1차 토론에서 대단히 선전했고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를 세웠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이슈를 만들었다는 데서 이 토론을 본인이 다 주도할 것처럼 이번 토론 역시 그렇게 기대하나 본데 사실 그 토론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기존의 지지자들은 열광시켰을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가장 높은 비호감을 더 확대시켰다고 봅니다. 네. 똑같은 전략으로 이번 오늘 토론에 임한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토론밖에 될 수 없어서 어허. 그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견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실 때 TV 토론에 잘한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아마 적극 지지층,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게 해당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그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미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도층,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TV 토론에 나온 이미지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데 좀 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 탄핵 대선에도요. 네. 그때 당시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엄청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는데 네. TV 토론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했고 결국 2등을 했습니다. TV 토론이 지금과 같은 조기 대선, 아주 짧은 이 시간 동안 벌어지는 조기 대선에서는 중요한 전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특히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점점 아마 국민들께서 토론을 아예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분들보다도 실은 기사나 특히 뭐 여러 가지 쇼츠, 릴스 이렇게 짧은 영상들로 많이 소비를 하세요. 네. 근데 그거 하나 보고 잘하는데, 똑똑한데, 명쾌한데? 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그 지지율이 있다는 것이죠. 태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의아함을 갖고 있고 뭔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이 공세가 확실히 각인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토론에는 2차, 3차 생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있을 두 번째 TV 토론에 기대해 보고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된 대선 레이스.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단일화는요,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부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기자회견 전에는 아예 전화 수신 차단해놓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선을 그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단일화는 없다. 아예 굵은 선을 긋고 담을 쌓은 겁니다.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오늘 나온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이 단일화는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배경에는 저 두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최근의 상승세 이것도 지배적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3차 TV 토론까지는 단일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필요한 현재 정치 상황은 맞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를 비춰볼 때 2, 3위 후보로 지금 평가되는 두 분이 만약에 단일화 없이 독자적인 지지세로 당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다들 알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래를 위한 정치적인 포석을 제외한다면 현재에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전략상으로 보면 단일화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단일화가 필요하고 단일화 효과를 감안해 볼 때 단일화 갖고 계속 잡음이 나게 되면 단일화 효과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단일화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3등 후보라는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아무리 토론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준석 후보로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네. 따라서 아마 토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토론 때까지는 있어주는 것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좋거든요. 그렇다면 네. 토론 이후에
단일화 국면이 반드시 올 것이고 네. 그래서 2022년도 단일화 때도 선거 6일 전에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불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모든 언론 앞에서 단일화 없다고 천명을 했지만 정치인들은 사전선거 직전까지 27일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까? 그때 가서 진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 분들의 희망 사항이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 직전까지 모르는 거다. 2022년에도 안철수 후보도 6일을 남기고 뭐 사퇴를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에 응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왔고 지금 그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의 목표는 이미 10%가 넘어간 거는 오래됐고 15%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5%를 넘게 되면 선거 비용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은 개혁신당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근접하지 않았냐. 단일화 명분이 생긴 거 아니라 말하지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거든요. 정치에서는 어떨 때는 1 더하기 1이 그냥 1이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양자 대결 구도들을 보면은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친 만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2012년에도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심지어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단일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40대 국무총리 기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골든타임에 임박한 지금 가장 속내가 복잡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겠죠.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뭐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레이스 이제 반환 좀 돌았습니다. 그만큼 단일화 전략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끝까지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도 사실은 마땅하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단일화의 골든타임은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현실적으로는 내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1차 골든타임 안에 단일화 성사는 불발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TV 토론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라고 불씨를 살려두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정치하면서 보니까 진짜 정치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더라고요. 끝까지 가봐야지 끝난 것이지 진짜 승부는 마지막 날이 결정된다. 사실은 골든타임은 저는 선거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가 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정치하시면서 갈림길에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관성에 따른 선택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하는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저도 비슷한 도전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골든타임은 내일이나 뭐 사전선거 전 여기가 아니다. 투표 전날까지다. 진짜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단호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내부를 시끄럽게 한 일이 또 발생했죠.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나온
이 당권 거래 의혹이 파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신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십시오. 신윤 인사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당권을 자기가 어떻게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이 선거판에 재론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별동대로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지금 유세를 다니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당권 다툼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권 거래 의혹이 이준석 후보 입에서 나왔는데 정작 지금 단일화에 올인을 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대선과는 상관없는 당권 다툼하느라고 지금 친윤, 친한 싸우고 있네요. 이럴 때입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이준석 후보 측에게 당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조직도 세력도 주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펴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다음 미래가 유망한 이준석 후보 같은 분이 당을 이끌면 참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오는 다분한 얘기들 정도를 갖고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은 당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돕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패할 것이고 다음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지금부터 친윤 죽이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 정말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만을 위해 모든 당력을 올인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무리 본인과 갈등을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당내 세력을 공격하는 유세는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 본인에게도 안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Well, good.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So it would be one of the things we discuss.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는요. 대략 28,5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500여 명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치면요. 16%에 가까운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 인도나 태평양 뭐 이쪽으로 재배치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주한미군 병력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공식 보도 발표는 아니고 해외 외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아니지만 이거 무슨 배경입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 미국 국방부의 내부자를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매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 해마다
글로벌 포스처 리뷰,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태세를 검토하는 그런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 네. 주한미군, 주일미군, 독일미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미군 태세를 검토하는데 지금 미국의 중심이 위협의 중심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다른 지역에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의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보도된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중에 한국의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미측하고 협상을 하면 해결될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봐야겠죠.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도 주한미군이 활용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은 앞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로서 한미동맹에서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이렇게 한미 간에 논의 없이 발표할 리는 전혀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방위비 협상도 관세 협상이랑 일괄로 타결 협상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또 안보 문제가 한반도에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이렇게 한번 떠보기식으로 흘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지금 단계에서 떠보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대전략 그리고 중국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당연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 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진 않는다고 보고요. 아하. 만약에 미군이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미 군사 당국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까지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터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그리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때마다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는 관세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주한미군의 규모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 측의 제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그러한 준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한국 안보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everybody. How we doing over there? We're based in Camp Humphrey, South Korea, United States Bedrock, representing our incredible team here in Korea. We're deep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occasion. So, could I ask you,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How is it going over there? How is it doing? Every day we train, stay hard. We plan for anything that you possibly could need us to do. Thank you very much. This is really, is this man central casting or what? If I'm doing a movie, I pick him to play my lead.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주한미군 감축설 4,500여 명. 요건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병사 4,500명 감축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건가 했는데 미군 4,500명이 준다는 거는 사람 숫자만 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학계에 따르면은 수십조의 가치가 있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동시에 북한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지 북한이 남침 기회를 엿보지 못하는데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북한은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지만 철저하게 준비돼서 주한미군이 감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 들으신 것처럼
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요,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고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북한은요, 5,000톤급 규모의 구축함 진수식에서 배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큰 구멍이 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주 경로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매체도 이 내용을 스스로 지금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조리로 인하여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우리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해당 일꾼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추궁하셨습니다.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자, 이 소식을 접한 분들, 북한이 바다에 빠진 5,000톤급의 구축함을 과연 건져낼 수 있을지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문가와 전화 통화를 짧게 했었는데 아마 못할 거다. 저거를 진수하다가 넘어뜨리는 정도의 기술인데 넘어져 있는 배를 어떻게 세우겠냐. 아마 러시아에 가서 또 SOS를 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북한에 저것을 갖다가 제대로 세울 만한 대형 크레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또는 중국 이쪽의 기술을 빌려서 다시 세울 텐데요. 아무튼 김정은으로서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 북한은 해군력이요, 우리 군에 비해서 정말로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난달에 이렇게 진수식을 했던 5,000톤급, 이번에 5,000톤급 이 두 구축함을 어떻게 보면 북한 해군의 상징과도 같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진수식에서 이렇게 좌초해버리니까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지금 해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요번에 넘어져 있는 그 구축함, 그걸 뭘로 덮어놨네요, 저렇게. 예, 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덮어놨는데 뭐 처참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저것이 북한 해군의 현재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진노한 표현을 하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됐을 때 상당한 인사상의 문책까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저렇게 지금 위성에서 보여서 저 정도 크기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5,000톤급 구축함,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리는데 배가 서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누워 있는 모습. 글쎄요, 러시아가 또 이것도 도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자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구축함이 쓰러지는 것을 본 뒤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거는 쑥스러워서 민망해서 좀 주의를 좀 딴 데로 분산시키려고 저런 걸까요? 예,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력 그리고 해군 전력 이렇게 상징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저런 처참한 것을 갖다가 목격을 했으니까 보상 심리로서 우리가 여전히 강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실험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식 자체가 너무 군사적인 데 몰두되어 있다는 것은요.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는 위험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나간 것도 사고가 김정은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서두르고 그리고 너무 군사력 지금 증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온 사고잖아요. 네, 이번 것이 상당히 서둘렀다는 것이 무장 자체가 상당히 몇 주 만에 조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주기식 이러한 행사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체면을 구겼겠죠. 굉장히 창피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이 목리를 부리다 이제 이런 것까지 심술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서해상의 우리 영토죠. 백령도, 대청도 일대를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지정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지금 이 절차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반대하는 이유가요. 뭔지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우리 영토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왜 북한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체제가 사실은 이게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수결로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고 가급적인 의사를 존중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해상 군사 분계선을 인정을 자기들 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그 북방 한계선 네.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북방 한계선을 무실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영유권 주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것은 사실은 38선 이남에 있기 때문에 6.25 전쟁 이전부터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네네. 저기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못하는데 그 인근 바다는 자기들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로써 지킨 북방 한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파란색 선이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북방 한계선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경비 개선이라고 해서 빨간색 아래쪽에 영역을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또 이 백령도 대청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목리인 거네요. 예, 저기 북한의 해상 군사 분계선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네. 인천 앞바다가 북한 앞바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경제 안보상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북한도 한때는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었어요. 1960년대까지는. 그러다가 자신들의 해군력이 조금 강해지면서 이렇게 도발까지 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네.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하튼 백령도, 대청도 주민들은 지금 북한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유네스코 등록된다고 되게 좋아했다가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했는데요. 이 남성, 경찰을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가 하면 마치 때릴 듯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점점 난동의 강도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번엔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유도 한판을 하잡니다. 경찰의 팔과 뒷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몸싸움이 계속되자 함께 있던 경찰 주저없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이 남성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피혐의자가 그런 유도 한판 하자고 하면서 경찰관의 뒷목을 잡고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이저를 발사한다고 2회 경고를 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공권력을 향해서 저런 폭행을 휘두르는 것, 그냥 단순히 시비 걸어서 난동을 피운 혐의만 적용받았을 뻔했던 상황인데 저기다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경찰관 폭행까지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특히 여성분들 유심히 좀 보셔야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평범한 운동화 사진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샌들도 아닌데 운동화 앞 코 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거는 원래 디자인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가 있는 건가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신발 안에 볼펜형 몰래 카메라를 숨겨서 아하.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지금 현행범 체포가 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남성인데요. 2명의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출근길이 굉장히 혼잡하다 보니까 많은 승객들 사이에 가까이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악용을 해서 여성
여성들의 치마 안쪽으로, 다리 사이 쪽으로 이 신발을 들이밀었고 여기 몰래 설치된 이 카메라가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고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여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수사하거든요. 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이 2명의 여성 신체 외에도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출퇴근길에 복잡한 상황에 우리 여성들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발 코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된 겁니까? 저게 현장에서 체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서울시 지하경찰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잡았고 실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저렇게 구멍을 작게 뚫어서 볼펜형으로 그리고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이것이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볼펜이다라고 사실 주장을 해볼 법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것은 사실 한두 차례 촬영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그런 계획범행으로 보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순찰 때는요. 딱 보면 안다 그럽니다.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자, 다음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즐겨 먹는 컵라면. 아무리 할인을 요즘 많이 받아도 1,000원 밑으로는 사기가 힘듭니다. 보통 1,000 몇백 원 하는데.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나에 140원으로 광고가 올라온 겁니다. 아니, 저 같아도 주문 안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좀 많이 사서 쟁여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저 판매 사이트 측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빼먹으면서 140원이 됐는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SNS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탄 겁니다. 그 단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최저가 사발면을 140원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주문이 폭주를 했고요. 실제 저 플랫폼사에서 이 기입을 잘못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만 건의 주문에 대해서 취소 없이 재고가 있는 한 다 배송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재고가 다 소진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더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 플랫폼은 이번 오류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때는 표기 실수라고 해서 모두 보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2022년도에도 쿠폰을 3,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만 원을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4만 원대의 도시락인데 거의 1,000원가량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업체에서 죄송하다, 쿠폰이 오지급됐다라면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 플리스 재킷, 옷을 구매를 했는데 가격 실수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괄 취소했는데 거기에 환불이 또 늦어지게 되면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게 당권 거래 취지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권 거래 의혹이 이 후보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후보에게서 나왔다라고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 측, 다시 말하면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본부 공보단장이 제기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사실을 더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위한 지방자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때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입니다. 사고 여파로 공사는 중단됐고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요. 광명,
또 안양 주변의 상가들이 손님이 발이 뚝 끊기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생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과 안양, 시흥과 화성, 안산시 등 5개 지자체장은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 참여를 비롯해 주요 공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사고 현장의 빠른 복구와 정부의 특별 지원 등 5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 업체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됩니다. 이 사고의 그 원인과 책임은 정확하게 시공사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지자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 안전관리 제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정선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맞아 서울 한강공원에서 정선 아리랑 공연과 뗏목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에 뗏목이 등장했습니다. 사공들이 노를 젓자 물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선 열악면에 전통 수문화를 원형 그대로 재현한 전통 뗏목 시연입니다. 무대에선 정선 아리랑의 가락이 울려 퍼지며 관객들은 마치 정선 현지의 연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강원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 정선 아리랑 인 서울 행사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삶이 담긴 아리랑 문화적 가치와 정선 고유의 전통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정선 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아리랑 소리 배우기 체험, 토방 집짓기 놀이, 삼배 길쌈 등은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정선 분들도 좀 많이 오셨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이런 서울 시민들도 충분히 즐긴 것 같아서 너무 또 홍보대사라서 또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리랑제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넘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제적인 그런 많은 공연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년 아리랑제 행사는 특별히 좀 더 다양한 장르의 그런 행사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아리랑 문화재단은 정선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대구 남구에서 클라이밍 또는 벌집 뜨기 같은 이색 체험으로 가득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벌써 9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배유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꿀벌 모자를 만드는 곳엔 긴 줄이 늘어섰고 어린이 손님들은 페이스 페인팅 부스로 몰려갑니다. 대구 남구에서 열린 앞산 축제입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잘 즐기고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고사리 손을 뻗어 높은 암벽을 오르고 밑에 보니까 무섭고 위에 보면 안 무서워요. 직접 벌집에서 꿀을 뜨기도 합니다. 놀이 체험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역할을 배우는 겁니다. 앞산 카페거리와 대구의 커피 문화를 홍보하는 커피 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커피를 내려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취향을 찾습니다. 천천히 안에 이게 동전 하나 있다 생각으로 내가 딸해주는 것도 맛있네.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이번 축제엔 이틀간 9만여 명이 찾으며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산 축제 너무 좋아요.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농민이 농자재 값을 반반씩 부담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데요. 강원도가 처음에 도입했고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자재를 구입한 농민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런데 구입한 3개 품목 중 2개가 반값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겁니다. 농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사업이 도입된 건 전국 최초입니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경장 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5,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까지 대상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농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에는 농산물 값은 없는 데다가 농약, 비료 이런 농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비가 안 나왔어요. 반값 농자재 되면서 지금 농가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사업을 도입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지원 폭을 더 늘려서 지원 금액을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직접 돕는 한편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추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폭과 지원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분당 중앙고를 오는 2027년 3월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앞두고 필요한 부지 확보 등 주요 현안과 용역 일정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육 투자라면서 과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에 26만여 명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제주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의 수는 26만여 명으로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대비 2.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 활성화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제주 관광의 이미지 변화와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앞서갔던 더위는 오늘로 꺾입니다. 최고 23도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도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3도, 춘천과 대구 22도, 광주도 23도, 제주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보다 6도 낮은 거고요. 주말까지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한편 하늘이 흐린데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20mm로 양이 적겠지만 제주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심한 더위로 인한 걱정은 덜었지만 이제는 큰 일교차가 문제입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챙기는 등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